안녕하세요. 우리 배방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선명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해줬던 윤리학의 구분 질문 만들기 있잖아요. 형성평가 강의 보고 질문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 질문 만들기 과제를 줬더니 여러분들 엄청 많은 질문을 달아줬어요. 아마 윤리학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답변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 답변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형성평가에 대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뭐 준비해야 되냐면 윤리 이론 강의 노트 있죠? 요거 준비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이 강의 노트 보면서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노트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윤리학의 구분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2반부터 7반까지 모든 질문을 지금 모아놨는데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에는 겹치는 질문들이 있어서 선생님 겹치는 질문들은 다 빼고 대표적인 질문들을 위주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윤리학의 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볼 건데,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 질문과 겹치거든요. 그래서 18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실천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헷갈린다고 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지금 일단 18번 문제 먼저 볼게요. 요거거든요.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지를 연구한다. 사실 요거는 메타 윤리학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런지 알죠? 자, 문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옳은지 그른지. 메타 윤리학은 어떤 도덕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규범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분석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중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론 윤리학보다 실천 윤리학에 가깝다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답은 실천 윤리학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상 이론 윤리학이라고 한다고 해도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의 답은 규범 윤리학이에요. 규범 윤리학. 근데 따지고 보면 실천윤리학이 조금 더 가까운 이유는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실천윤리학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구체적이죠.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구분하는 거 먼저 답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적었던 윤리이론 강의 노트예요. 자, 여기 규범윤리학 요 부분만 일단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 둘 다 규범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윤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당위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당위. 요거는 어쨌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당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론윤리학은 특징이 토대가 되어주는 거고, 실천윤리학은 적용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실천윤리학을 다른 말로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둘이 하는 일이 비슷해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다르냐면 이론 윤리학은 도덕 법칙 원리 규범을 정립해요. 이거 어떻게 정립했는지 요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 법칙과 원리와 규범을 정립했냐면 의무를 제시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무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훼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그 의무론 자체의 어떤 도덕 법칙을 만들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보편화 정식, 인간성 정식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리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법칙과 원리를 규범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라고 부르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했었고 덕윤리는
이런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습관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내면화해서 도덕적인 품성을 기르고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게 도덕 법칙 원리 규범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어디서 배웠었냐면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줬었는데 윤리와 사상 안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잠깐 확대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예시를 들어줬냐면, 다리 위에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오들오들 떨고 계신 거예요. 너무 추우신 거예요. 근데 내가 요 다리 위를 건너가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그때 내가 든 감정은 뭐냐면, 동정심. 할머니 너무 추우시겠다. 불쌍하시다. 내가 목도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 목도리 사실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의무론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랬어요? 그르다고 했어요? 그르다고 했어요. 의무론의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정심 가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 우리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 법칙과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이런 감정에 휘둘렸다가는 만약에 동정심이 들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융통성 없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동정심으로 했던 어떤 이유로 했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이익 나도 기분 좋고 할머니도 따뜻하고 기분 좋고 그럼 도덕적으로 옳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자 그리고 요 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한 번 행동을 한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왔던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거 있죠. 요 예시 자료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론적으로 분석해보고 정당화했을 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의무론 입장에서도 정당화해봤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정당화해봤고, 덕윤리 입장에서도 정당화해보고, 이론적으로 분석까지 해봤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차이는 뭐냐면,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보다 훨씬 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대안까지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현실 문제에서 다루면 실천윤리학, 현실 문제가 아니라 옛날 근대나 고대 문제를 다루면 이론윤리학인가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론윤리학이 생겼을 때에는 사실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사회 변화가 급변하게 발달하고 어떤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인 구조나 뭐 관료제나 이런 게 많이 변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거나 몰카 범죄가 발생하거나 임신 중절에 대해서도 사회 변화에 의해서 뭐 여성의 선택권이 좀 더 중요시 된다거나 해서 요거를 허용하자는 입장이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론윤리학이 막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됐고 복잡해졌어요. 현대 문제는. 그래서 요 문제를 요거를 가지고만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너무 옛날 윤리라서.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실천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요거 줄여보려고 윤리적인 공백을 줄여보려고. 자, 그래서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구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분하려면 선생님이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유만큼만 구분하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규범윤리학에 해당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즉 이론윤리학이나 실천윤리학 모두 당위에 대해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학문이라는 점. 다만 실천윤리학은 이런 토대가 되어주는 이론윤리학,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칸트, 공리주의, 덕윤리 뿐만 아니라 뭐 공자, 맹자, 순자 이런 기존의 윤리학들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과목 내용 주제들은 거의 다 실천윤리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다 보면 실천윤리학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전부 다 실천윤리학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피터 싱어라든지 여기 나오는 요나스, 한스 요나스라든지 뭐 레건이라든지 레오폴드라든지 이런 모든 학자들, 새롭게 나오는 학자들이 다 응용윤리 학자들이거든요. 다 실천윤리 학자들. 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무론을 계승하거나 공리주의를 계승하거나 덕윤리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실천윤리학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생활과 윤리 과목과 비슷하다는 점, 이론윤리학은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비슷하다는 점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질문 보면 메타윤리학이 도덕적 개념을 윤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해 줬는데 윤리적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도덕적 탐구에서 도덕적으로 추론하는 거 보면 보통은 3단 논법으로 추론을 하죠. 예를 들면 A는 B이고 C는 A면 C는 B이다. 지금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쭉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안에서 쓰이는 어떤 도덕적 개념, A에 들어가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의 예시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보면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궁금하대요. 자, 이론 강의 노트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치 판단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기술윤리학 굉장히 쉽거든요. 기술윤리학이라는 건 사회윤리적 관습 문화 등을 그냥 쓰는 거예요. 적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에 놀러 갔더니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고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네. 저게 인사법이네. 저렇게 인사해야 올바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쵸? 그리고 그 미국의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발을 신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실례가 되는데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그 윤리적인 관습과 문화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기술윤리학은 요 역할이 다예요. 메타윤리학은 윤리학 자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명제 추론을 분석하고 언어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나오는 단어를 분석하고 명제를 분석하고 요 흐름의 논리적인 구조 자체를 분석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오류가 만약에 있으면 요 추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추론으로 완성된 윤리학도 잘못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이 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선생님이 그 메타윤리학 예시 들면서 설명해 줄 거고 기술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업으로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지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문 자료로 내기도 하고 책으로 내기도 하고 널리 사회에 퍼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관습들이 다양하거든요. 소수민족마다. 그래서 그런 거 논문으로 쓴 사람도 있고 책으로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나라랑은 다르구나. 그 다름을 이해하는 어떤 척도나 기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돌아보는, 성찰해보는 자료가 되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실천윤리학의 학제적 성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거 간학문적 접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론 강의 노트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학제적 성격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요거, 예를 들어보면, 실천윤리학은 현대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생명윤리 중에서 우리 임신중절이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우리 이거 하나 다루려면 윤리 지식 필요해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지,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공리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료 지식도 필요해요. 임신중절 요즘에는 어떻게 수술되는지, 산모와 태아에게 심각하게 뭐 생명을 훼손하는데 굉장히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의료 그 수술은 없는지, 법 지식도 필요하죠. 이미 우리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한 5가지 사례 정도. 그 5가지 사례 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윤리적인 논의가 공허해지지 않겠죠. 사회 현상도 필요해요. 임신 중절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금지한다고 했을 때 여성이 입을 피해는 무엇인지,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얼마만큼이나 커지고 또는 얼마만큼이나 작아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즉 학제적 성격이라는 건 실천윤리학은 그냥 우리가 칸트 안다고 벤담, 밀, 공리주의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윤리지식뿐만 아니라 의료지식이나 법지식, 사회현상 등 다양한 그 지식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학제적 성격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 가지를 같이 알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론규범 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을 구분할 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요거 질문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자, 선생님 이거는 여기 안에다가 필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분석이란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석. 요 분석이라는 말 때문에 이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이론윤리학은 어떻게 선생님이 썼었냐면은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어요. 메타윤리학은 총 3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에는 그냥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분석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론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어. 어떤 모션을 취했어. 그럼 이 사람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분석한다는 거는 칸트의 입장에서, 벤담의 입장에서, 혹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혹은 동양에서는 공자의 입장에서, 맹자의 입장에서 이해돼요? 이거를 해주는 역할, 이게 이론윤리학인 거예요. 즉 칸트의 이론적 분석도 이론윤리학, 벤담의 이론적 분석도 이론윤리학, 소크라테스의 이론적 분석도 이론윤리학. 이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혹은 그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쵸? 이건 도덕 판단이죠. 당위에 대한 거. 그쵸? 근데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공리주의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를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요거 분석해 보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아니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이룬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도덕으로 연결될 수 있지? 행복한 게 어떻게 도덕적인 게 되지? 요 논리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처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3단 논법처럼 명제들을 쭉 나열했겠죠. 이 논리들을 이어나갔겠죠. 그러면 메타윤리학은 이 논리 중에서 오류 없는지
그쵸? 이 도덕적 의미 정확히 무엇인지. 아니, 행복이라는 거는 돈으로 이익을 얻는 거야? 아니면 우리의 기분이 좋은 거야? 이런 것들. 최대 다수라고 했을 때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야? 백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야? 여자와 노동자도 모두 포함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리주의가 세워졌을 때 요 학문의 논리적인 구조나 여기 학문에 쓰인 어떤 도덕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공리주의가 정말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건지를 분석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여기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 판단해야 안 돼요? 안 해요. 가치 판단 거의 안 해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말이 쓰이기는 했지만 어떤 것을 분석하는지 목적어가 다르죠. 그리고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 언어가 달라요. 얘는 옳다, 그르다로 분석을 한다면 얘는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점. 혹은 의미가 A다, B다 라고 분석한다는 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알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면 메타윤리학을 판단할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옳고 아니다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로 질문이 될까요? 되겠죠. 옳고 아니다 판단하지 못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르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A라는 메타학자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 B라는 메타학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칸트만 확실하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둘 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옳고 아니다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 여기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13번. 안락사와 임신 중절 등 현실적 삶에 등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 그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다른 딜레마가 생기기도 하나요? 당연히 생기죠. 다시 확대해 볼게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인 딜레마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핵개발 그로 인해서 생긴 무기가 핵무기 있죠. 그리고 그 산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폭탄을 설치했었는데 그 폭탄이 다이너마이트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 기술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 하나의 실천윤리 중에 하나죠. 자, 이 과학 기술이 발달을 했어. 핵무기가 나왔어. 그러면 과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과학자는 이 다이너마이트 자체를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죠. 삽으로 산을 하나하나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을 폭파하거나 산을 폭파시켜서 터널을 만들 때 인간의 편리한 삶을 만들기 위한 공사 작업을 할 때 아주 편리하잖아요. 이러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기가 되어버렸죠. 그쵸? 이때의 과학자의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또 나뉘기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온 문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큰 트럭이 있어.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SUV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차가 여기 있어요. 그림 미안해요. 네, 트럭에서 갑자기 물건이 떨어진다고 해봐요. 자, 이때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어. 그럼 선택권은 세 가지죠. 트럭에서 내려오는 물건을 그냥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다. SUV 운전자를 친다. 방향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봅시다. 요 틈이 없어서. 이런 딜레마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쪽을 치든 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할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과학자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죠. 이해되나요? 음.
그다음에 밑에 더 다른 질문들이 있었네요. 17번에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논리적 구조가 어떤지 보는 거니까 메타윤리학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기술윤리학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17번 잠깐 볼게요. 17번 보면 논리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술윤리학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기술윤리학에 대한 문제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특정 시대 관습에 대해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한다. 요 기술윤리학은요, 여러분, 기술만 하는 거예요. 관습에 대해서 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가 무엇인지를 기술윤리학이 왜 연구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메타윤리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 질문 보면은 이거는 맞아요. 요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똑같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 맞아요. 둘 다 가치 중립성이 짙어요. 근데 기술윤리학은 그저 관습을 쓰는데,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논리적 구조가 어떤지 파악해서 학문 자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이라는 거. 저 분명히 달라요. 두 가지. 공통점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론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고 메타윤리학은 도덕 명제와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세 번째 질문 다뤄볼 건데 여기 보면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에는 두 가지로 나뉜대요. 이 두 가지 중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첫 번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류는 편안한 삶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려왔지만 여러 가지 윤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혹은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 그런 거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어 놓고 요거 책임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몰카범죄도 몰카범죄라는 신상 범죄가 이 카메라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생긴 범죄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는 몰카범죄에 대한 법 자체가 규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윤리적인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윤리적인 논의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느리게 일어나다 보니까 요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요 공백, 윤리적 공백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딜레마,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질문한 친구. 그래서 요거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질문에서 거짓말에 대한 이거 아까 다뤘던 문제네요.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실천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답은 기술이라서 차이점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형성평가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헷갈리는 질문들을 영상 마지막쯤에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틀리고 뭘 많이 질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매년 이거를 가르쳐 왔지만 매년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상 마지막쯤에서는 못하지만 지금 해줄게요. 자, 그 16번 문제 먼저 볼게요. 아, 이거 안 다뤘던 문제구나. 자,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만 연구한대요. 다른지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고 그냥 기술하는 기술윤리학인데, 이게 실천윤리학으로 해석이 되는 이유는, 거짓말 때문일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실천윤리학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왜냐면 이거 질문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16번 지문에서라기보다는 실천윤리학이랑 기술윤리학을 구분하지 못하겠다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확대할게요. 기술윤리학은 어떤 현상이 있어. 내가 그거를 눈으로 바라봤어. 혹은 귀로 들었어. 누군가가 말해줬어. 그러면 그거를 이 현상에 대해서 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어떤 도덕적인 이게 뭐 시대적으로나 뭐 국가, 장소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누군가가 말해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실천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현실 문제가 발생을 했어. 뭐로 인해서? 윤리적 공백으로 인해서 현실 문제가 발생했어. 윤리적인 딜레마야. 그러면 해결해야겠죠. 해결해야겠죠. 요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이론 윤리를 현실에 적용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역할인 거죠. 그쵸? 그래서 딜레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려야 된다, 과학자에게 책임을 돌려야 된다라는 두 입장이 있어요.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어. 그럼 그 도덕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 근거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요게 어떤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실천윤리학인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실천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사실 요 질문은 한 번도 없었던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은 많이 해줬더라고요. 요 두 개가 구분이 안 간다고. 근데 기술윤리학이 뭔지 알면은 쉽게 구분이 갈 것 같아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문제만 보면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려운 거 당연해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둘 다 똑같이 규범윤리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규범을 성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론윤리학은 이런 규범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뤘던 거고 실천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현대 문제에 대해서 규범을 이론윤리학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윤리학은 실천윤리학에게는 토대가 되어주는 거죠. 요 차이점만 알면 되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규범윤리학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리적 타당성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기준. 타당하다는 기준에 대해 궁금하대요. 자, 메타윤리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예를 안 들어줘서 예를 들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예로 안 들어줬던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활과윤리에서 거의 대부분 배우지 않거든요. 이 메타윤리학은 쉽게 생각하면 논리적인 오류를 찾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논리적 오류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왠지 한 개씩 배웠을 것 같아요. 뭐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 뭐 또 흑백 논리의 오류, 뭐 자연주의의 오류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논리적 오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하다는 기준이라는 거는 오류가 없는 거죠. 명확한 거. 논리적으로 구조가 아주 깔끔한 거 이런 것들이 타당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예시도 선생님 이따 자연주의 오류 예시 들어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밑에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3개나. 똑같은 질문 3개나 올려줬는데 아마 뭐 온라인 클래스 오류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천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의 차이가 현재의 도덕 문제에 대한 도덕적 타당성을 연구하는가? 아니면 그 도덕적 타당성이 도출되는 과정이 옳은가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짓는 단어나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이유가 쉽게 구분하는 법, 쉽게 찾는 법, 즉 단어나 힌트를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쉽게 찾는 법, 단어 힌트 알려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는 이 단어나 힌트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여러분들이 틀리게끔 몰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분석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분석이란 단어를 넣어놨는데 사실 끝까지 읽어보니까 기술윤리학이야.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배울 때 기술윤리학의 분석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쉽게 찾는 법은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거 원하면 뭐 수능 특강 인터넷 강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그 추천하는 방법은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문맥을. 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 글을 그냥 쭉 읽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음미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결국에 이거는 다른 나라들의 도덕적인 관습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구나. 라는 맥락을 파악하면 기술윤리학이라는 게 금방 나오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힌트로 생각하고 그 단어만 딱 찝어냈다고 해서 이거 메타네. 이거 이론윤리학이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에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선생님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에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윤리학의 구분은 어차피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에서 배울 거는 실천윤리학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야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이랑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배운 거니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단어나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요 홍 친구가 이야기해준 거 읽어보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도덕 문제에 대한 도덕적 타당성을 연구하는 건 규범윤리학이에요. 그쵸? 그 안에 있는 이론윤리학이랑 실천윤리학이 있는 거고 그 도덕적 타당성이 도출되는 과정, 논리적인 과정이 옳은가를 탐구하는 게 메타예요. 그쵸?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설명해줬는데 왜 그 단어나 기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문장을 알아야지 단어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문장 너무 좋아요. 이걸 연구하는 게 규범윤리학. 요거를 탐구하는 게 메타윤리학.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 그 도덕적 타당성이 도출되는 과정 잠깐만 다시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3단 논법이라는 논리적인 추론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도덕 명제가 되는 거거든요. 논리를 구성하는 문장들, 명제, 이 명제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 이 명제 안에 쓰이는 또 단어가 있죠. 도덕적인 단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이 깨지는 게 없는지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세 가지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메타윤리학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단론법 떠올려서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논리적인 구조, 도덕 명제, 그리고 도덕적 단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메타윤리가 하는 역할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도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는 규범 윤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교훈은 뭐냐고 물어봐 줬는데 요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해요. 근데 이거를 배워야 하고 혹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메타윤리학은 논리적 구조를 따지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메타윤리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결과들을 보다 보면 더 촘촘하게 논리적 오류가 없는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성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술윤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시대에는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렸었고 어떤 관습이 있었는지 기술을 해놓은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성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천윤리학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떤 자료가 되겠죠. 이런 게 우리가 이거를 배운다면 배우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론 윤리를 현대 문제에 적용한 것을 실천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실천 윤리학 속에 이론 윤리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규범 윤리학의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메타 윤리학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봐도 돼요. 뒤에 문제는 이제 뒤에 질문은 겹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실천윤리학 안에 이론윤리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론윤리학 중에서는 실천윤리에서 다루는 어떤 현실 문제랑은 많이 동떨어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윤리학이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여러분 이론윤리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라고 봤을 때 완전히 yes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no라고 하기에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규범윤리학 안에 이론이랑 실천윤리학이 포함되어 있고 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 즉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론윤리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빠른 사회변화, 급격한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제 윤리적인 논의가 그걸 못 따라가니까 생긴 이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윤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여기가 나왔다라는 설명은 맞아요. 근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굳이 이거 딱 나눠가지고 비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범 윤리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 조금 더, 그, 도덕 법칙이나 규범을 정립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공리주의나 의무론이 했던 것처럼 그게 더 이론 윤리학에 가깝다면, 이거를 실용적으로 진짜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현실 문제의 요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딜레마를 이런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실천 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대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분지어 놨을 뿐이고 이론 윤리학이 토대가 되고 실천 윤리학이 적용하는 학문이라는 거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형성평가에서 문제 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론인지 실천인지 확연히 딱 드러난다 하는 거는 쓰면 되는데 이론인지 실천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규범으로 통틀어서 써도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은 수능 문제에서도 그냥 규범윤리학이라고만 해석해도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요거 자체랑 이제 메타나 기술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서 구분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지문이 나오면 구분 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 문제의 목적은 요렇게 구분하는 걸 거예요. 요 안에서의 구분이 아니라. 자, 다시 질문으로 넘어와서 임신중절 문제를 공리주의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찬성할까 반대할까라고 했잖아요. 요게 바로 임신중절 문제가 이제 현실에서 대두되는 실천윤리학에서 나오는 어떤 현실 문제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고, 공리주의는 근대의 이론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천윤리학은 학제적 성격을 지닌다고 했죠. 그래서 임신중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윤리뿐만 아니라 법, 사회지식, 의료지식 등등등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공리주의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임신중절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건 요거예요. 어,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그쵸.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따지고 모든 인간의 그 이익을 똑같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 과학 지식, 의료 지식, 생물 지식을 다 합쳐봤을 때 태아라는 것이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인간인 여성의 선택권이 훨씬 더 이익으로 봤을 때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태아가 인간이라고 보면 어때요? 태아가 인간이라고 보게 되면 둘의 이익은 공평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계산해 봐야겠죠.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게 있고 마이너스는 어떤 게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했을 때 생기는 이득은 또 얼마나 있고 마이너스는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벤담의 계산식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찬성할 수 있는지 반대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공리주의자들이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론 윤리를 적용해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천 윤리의 등장 배경이자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공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줬는데 밑에 아주 좋은 답변이 질문으로 달렸어요. 윤리적 공백이 사라지면 윤리적 딜레마도 함께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함께 사라지죠.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발달 등등등 여러 급변하는 문제에 윤리적인 논의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생긴 게 윤리적인 공백이었는데 만약에 윤리적인 논의가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공백이 점점 좁아지겠죠. 언젠가 여기에 일치하게 되면 모든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는 윤리적인 논의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딜레마는 발생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이 생겨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몇 단계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허용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지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자에게 지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아예 잠을 자거나 앞에를 주시하지 않는 등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손은 놓되 그 주의를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의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운전자가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논의들이 점점 마련되고 있어요. 그럼 딜레마가 없어지겠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론윤리학에서 도덕, 법칙, 원리, 규범을 정립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정립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큰 축이 있어요. 그 기준의 축이. 우리가 근대사회까지 이렇게 그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근대사회까지 이렇게 쭉쭉쭉 왔을 때 서양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이성 중심의 윤리랑 경험 중심의 윤리로 나뉘었어요. 이성 중심의 윤리가 대부분 칸트, 뭐 자연법 사상가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고 경험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그 소피스트부터 시작해서 공리주의, 흉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이 이성이라는 게 한 가지 기준이 될 뿐이에요. 자, 이 이성이라는 기준에서 칸트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다면 이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도덕 법칙도 보편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걸 가진 인간은 굉장히 존엄하잖아요. 동물과는 달리.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인간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이 도덕 법칙이 가지고 있는 형식 두 가지를 정언명령의 형식이라고 했고 하나는 보편성 정식, 하나는 인간성 정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윤리와 사상 시간에. 즉 윤리와 사상 안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이런 칸트의 사상을 선생님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쭉쭉쭉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소피스트나 공리주의 자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이성이라는 기준을 마련하면 이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다른 논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규범윤리학 중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를 현대사회에 여러 문제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요. 필기한 걸로는 정확한 예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필기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죠, 요거. 생명윤리, 사회윤리, 과학윤리.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 나와 있는 임신중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동물실험. 사형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생활과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어떤 학자들이 나오냐면 싱어라는 학자랑 레건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둘 다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물중심주의예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윤리학 중에 공리주의를 적용해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했고 레건 같은 경우에는 칸트 의 의무론을 계승해서 그 칸트의 의무론을 이제 동물윤리에 적용을 해가지고 동물 실험에 대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제도도 칸트와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뭐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회계약론 입장에서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천윤리학이 이론윤리를 현대사회 문제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 이번에는 그냥 지금 이 육성으로 바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선생님 아까도 공지사항에서 얘기했었지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선생님 유튜브 URL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재생 속도 조절해서 2배속까지 들어도 선생님이 학습 완료되도록 해놨으니까 만약에 너무 느리다 싶은 친구들은 그거 재생 속도 조절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기술, 가치 판단에 근거한 기술 중 어떤 방식으로 기술해야 할까라고 했는데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 규범윤리학은 가치 판단에 근거한 기술로 기술하면 됩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180명의 질문을 해결하다 보니까 겹치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거 불친절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윤리학의 도덕 명제, 논리적 구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려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도덕적 탐구에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3단 논법이 지금 나와 있어요.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에 근거한 3단 논법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요런 옳다,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요런 단어들 이게 메타윤리학에서 다루는 도덕 언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문장 있죠. 요런 문장은 도덕 원리나 도덕 판단이니까 이런 게 도덕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 이거는 사실 명제가 되겠죠. 사실 판단이니까 이거는 이런 게 도덕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도덕적인 것에 대한 명제, 문장들 이런 거를 도덕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3단 논법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A는 B이고 C는 A면 C는 B다. 이런 3단 논법들 이런 게 논리적 구조예요. 여기서 통일성이 없지는 않은지, 논리적으로 오류가 들어간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인터넷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고도 어려우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행해 볼게요.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이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서 똑같은 것 같다.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메타 윤리학은 도덕 법칙을 정립하지 않아요. 그쵸?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이론 윤리학들에 대한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석하더라도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은 서로 관심 분야가 다른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론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 내리는 거,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가치 판단을 하는데 집중한다면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덕적 추론에 훨씬 더 관심이 있거든요. 이 도덕적 추론을 이루는 단어들, 문장들, 명제들, 그다음에 그 논리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친구가 설명을 충분히 해준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실천윤리학이 현대사회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윤리 문제를 현재에서 판단하고자 할 때에도 실천윤리학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잘 얘기해줘서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 것도 실천 윤리학에 해당되나요? 라고 했는데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 거는 그냥 합의죠. 그쵸? 어떤 딜레마가 발생했어. 현실 문제에서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찬반이 있어. 그쵸? 이 찬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 있죠. 조정하거나 중재하거나 뭐 합의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이 자체로 조정이고 중재고 합의지 이게 실천윤리학에 해당된다?는 아니에요. 요 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론윤리학을 적용하는 거,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거를 이론윤리학에서 적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만 실천윤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태윤리 문제의 예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생태윤리 관련한 거는 이제 환경 관련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태윤리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과 관련된 동물 실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뭐 인간의 편리를 위한 핵 개발로 인한 방사능 노출, 뭐 이런 것들도 다 생태윤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기술윤리학은 양적 연구 방법의 결론 도출 방식이란 유사한가요? 연구하지 않아요. 기술윤리학은요, 여러분, 기술만 합니다. 보고, 듣고, 쓰고 하는 거, 쓰는 거. 여기까지만 기술윤리학이에요. 그 다음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특징인데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라고 했는데 규범윤리학은 주관적일 수 있죠. 그쵸? 칸트랑 공리주의가 각자 굉장히 논리적이고 멋있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주관적이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편이에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논리라는 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논리학. 그래서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일 거 없죠. 그래서 메타윤리학도 기술윤리학처럼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뭐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을 메타윤리학에는 잘 안 쓰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어서 살짝 읽고 넘어갈게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사실 판단을 하고, 그쵸? 논리적인 구조 혹은 그냥 단순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쓰는 거.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은 사실 판단하지 않고 가치 판단만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yes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론윤리학에서 도덕원리를 삶의 문제에 적용할 때 쾌락과 고통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이론윤리학이 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공리주의라고 한다면 쾌락, 고통 하면 우리 공리주의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을 보면은 행복이 되겠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리고 에피쿠로스라는 정신적 쾌락주의자가
쾌락과 고통의 기준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정신적 쾌락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범윤리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라고 했는데 요거 대부분 전쟁이에요. 혹은 뭐 인체 실험, 마루타 같은 거, 유대인 학살 등 이런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규범윤리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돼서 등장하게 된 메타윤리학을 통해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메타윤리학이 딱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건 아니에요. 메타윤리학은 분석하는 윤리학이잖아요. 그래서 규범윤리학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뿐이지 얘가 해결책을 직접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 도덕 언어들에는 선하다, 나쁘다 말고도 좋음, 착함, 공정함, 평등, 이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공정하다고 했을 때 공정함이 완전한 평등과 같은 얘기일까, 다른 얘기일까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하는 거. 착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이득을 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복으로 볼 것이냐, 정신적인 쾌락만이 이익이라고 볼 것이냐, 물질적인 쾌락까지도 이익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렇게 의미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넘어갈게요. 자, 이론윤리학도 당시의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동양 학자들만 해도 춘추 전국시대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혼란기에 철학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윤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윤리 규범을 바로잡기 위해, 즉 정립하기 위해 나타난 거죠.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이제 현실 문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천윤리학이 같이 나온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분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해서 반복될까 봐 선생님 대충만 얘기할게요. 이 윤리학 안에서 쓰는 논리들 있죠. 선생님이 아까 칸트 설명할 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논리들이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오류 없는지 확인하고 단어 뜻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오류 없네. 단어의 의미 바로 잡혀 있잖아. 별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가 없네. 논리적으로 구조가 이상하지도 않고 명제들도 다 바로 잡혀 있네. 그러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론 규범 윤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탐구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윤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윤리적 공백이 자세한 등장 배경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이 요나스라는 학자도 응용윤리 학자예요. 즉 실천윤리 학자. 요나스가 처음에 뭐 때문에 얘기했냐면 환경윤리. 세계는 빠르게 발달하고 신문물도 많이 나오고 신소재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소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은 발달을 하는데 윤리적인 논의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요나스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렇게 환경 파트에서 굉장히 그런 그 경각심,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스가 윤리적 공백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점. 넘어가서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규범 윤리학자들과 기술 메타 윤리학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사회의 이상향이 많이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다음 질문이 요걸 설명해 주거든요.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요, 여러분, 도덕적 실천과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관심 없어요. 규범 윤리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죠.
바람직한 방향, 가치 있는 방향. 우리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은 행복이 조금 망가지더라도 가장 도덕적인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각자 이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주는데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여러분들이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적고 그저 분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들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과학 명제처럼 검증하는 것과 기술하는 것이 다른지 궁금하다라고 했어요. 그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하는 게 여기에 참 거짓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20번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는 말의 참거짓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윤리학을 중시한다. 요거 메타윤리학이죠. 선하다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게 메타윤리학의 역할이었어요. 네, 여기서 질문은 기술하는 것과는 다르냐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하는 거는 그저 쓰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메타윤리학처럼 이렇게 검증하고 분석하고 하지 않아요. 기술은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성평가 문제에 대한 질문 만들기 과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려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거나 느려서 못 듣겠다 하는 친구들은 배속을 이용해서 잘 듣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과 윤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상가들의 이론에 대해서, 이론 윤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씻고 푹 쉬세요.